조선시대를 이렇게 생각해보면 공주들은 사실은 큰 역할을 좀 못하고 약간은 좀 안타까운 참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좀. 근데 다른 문화권은 어때요?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하렘에서 지내죠. 하렘. 저 그거 궁금했었어요. 네. 하렘이 무슨 뜻이에요? 하렘이 금지된 곳이라는 뜻입니다. 아랍어에서 나온 겁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렘 하면은 자꾸만 우리가 왕이 삼천궁년을 거느려 가지고 성욕을 풀기 위해서 가는 곳을 하렘으로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렘은 남자들이 못 들어가는 금지된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여성들만 거주하는 궁궐이죠. 금남의 집이고 거기를 지키는 내시들 있잖아요. 주로 흑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라비안한테 첫 번째 장면에 나오는 네, 흑인들이 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리만큼 조선의 공주들은 막 이렇게 딱 화려하고 이런 공주가 진짜 없어요. 뭐 대표적으로 서양하면 뭐 백설공주, 요술공주, 세리 뭐 이렇게 되는데 조선은 또 공주가 그러니까 없어.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한 명도 기록이 없을 정도라는 느낌이니까 그게 그래서 정말 그나마 이제 마지막 우리 옹주, 덕혜옹주, 옹주 대표해서도 많은 분들 가장 인지도 높은 공주가 덕혜옹주일 거예요. 근데 러시아는 여성 왕이 있을 정도로 셌잖아요. 예카테리나 같은 경우는 독일의 작은 소국의 공주였다가 한 성깔 해가지고 남편 뭐라는 그게 딱 한 번 그랬던 것이었고 사실 진정한 공주 걸크러쉬가 있었어요. 그거는 주로 이제 유목민들입니다. 여성들도 유목 전사기 때문에 엔간하면은 같이 한바탕 붙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예가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 투란이 그 판투란이 그 투란이거든요. 그다음에 도트가 도터. 투란의 딸인데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에 있는 내용인데 실제 칭기스칸의 고손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고타의 칸국의 대칸인 카이두 칸의 딸인데 맨날 쌈박질만 좋아하고 결혼을 안 하니까는 그래서 조건을 내걸어요. 나랑 싸워서 내가 지면 결혼해줄게. 네가 지면 네가 사고 온 말을 돕고 가. 그래가지고 그 공주가 말 10,000마리를 모았다. 3가지 문제를 풀면은 나는 결혼하겠다. 근데 실제로 한 명이 풀어요. 칼리프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나 결혼 못하겠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왕자가 미션을 줘요. 그러면 당신 내일까지 내 이름 알아내면은 내가 그냥 자결해 줄 테니까는 너 그냥 혼자 살 수 있어. 그러자 그 공주가 전 중국에다가 명을 내립니다. 네슨 노르마. 다들 잠자지 말고 밤새 문제 풀어라. 그게 그래서 유명한 그 아리아 네슨 노르마. 네슨 노르마. 공주는 잠 못 들고가 아니라 백성들아 잠자지 말고 밤새 풀어라. 그 내용이에요. 결국은 투란도시 왕자의 그 신영을 갖다가 신영 이름이 리우예요. 리우. 그것도 중국식 이름인데 고문을 해요. 너 이름 말하라고 저 왕자 이름. 근데 이 여자가 왕자를 너무 좋아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말을 안 하고 죽어버려요. 거기서 이 투란도시 진정한 사랑을 보고는 그제서야 왕자랑 결혼한다는 내용이 바로 투란도시입니다. 신녀는 무슨 죄야? 공주들이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려면 대체로 이제 여왕이 되거나 아니면은 적어도 왕비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실 이제 고대 근동에서도 이렇게 각각의 여러 이제 강력한 국가들이 서로 약간 외교적으로 결혼을 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집트로 시집으로 온 외국의 공주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이를테면은 이집트의 라이벌이었었던 미탄이나 뭐 히타이트 같은 국가들에서 공주들이 파라오의 부인으로 이렇게 시집을 오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이집트는 자기네 공주를 외국으로 시집보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있는 거죠. 자존심. 고대 이집트식으로 얘기할게요. 저 이세페트의 땅으로 이세페트는 무질서, 비윤리적인 이런 뜻이거든요. 이세페트의 땅으로 시집을 보낼 수 없다 그래가지고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직접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고대 이집트에는 공주였는데 왕비도 됐다가 여왕도 된 사례가 있어요. 18왕조 시대 여성 파라오인 하세프투가 딱 그런 인물인데 이 하세프투는 투트모스 1세의 딸이에요. 정녀. 근데 보통 여성은 왕위를 계승하지 못하니까 투트모스 1세의 왕위를 투트모스 2세가 계승합니다. 근데 2세는 서자예요. 그래서 이 서자가 보통 왕위에 오를 때는 자기의 왕위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배다른 누이인 정녀와 혼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투트모스 2세가 하세프투와 혼인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하세프투는 공주였다가 왕비가 되죠. 근데 투트모스 2세가 죽어요. 죽고 나서 투트모스 3세가 왕위에 오르는데 이 3세도 사실은 서자예요. 하세프투와 2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 후궁사에서 태어난 아들이거든요. 3세가 왕위에 오르는데 굉장히 어린 나이였거든요. 그래서 하세프투가 섭정으로 통치를 하다가 갑자기 직접 파라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세프투는 공주도 해보고 왕비도 해보고 여왕도 해본 그런 인물이죠.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겨요. 그러니까 이슬람 세계에서는 왕비가 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왕이 죽으니까 샤자르 두르라고. 아니 근데 제가 뭐 이슬람에 대해서 워낙 모르니까 그러긴 네. 하는데 이슬람은 남편, 아버지가 부인, 딸의 거의 모든 권리나 행동을 제어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현대 사회에서도 아버지라든지 남편이 딸이나 아내의 해외 나가는 거를 통제할 수 있죠. 출입국 금지 명령을 보통 이제 뭐 검찰이라든가 뭐 이런 데에서 이제 신청을 하면 이제 금지하는데 남편이 우리 아내는 출입국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왕씨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이 꽤나 자유로웠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여성이 왕이 되니까 주변에서 우습게 봐. 그런 건 있었어요. 그래서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슬람 세계
세계에서 여성들이 왕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맘루크는 이집트여서 이집트식 전통을 잘 따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는 정말 놀랍게도 그러니까 왕비가 나중에 직접 왕이 된 사례가 진짜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기원전 3000년에 나타나요. 5천 한 20년 전에 그러니까 메르네이트라고 하는 왕비인데 원래는 파라오 제트의 왕비였는데 제트가 죽고 나서 그 아들 댄이 굉장히 어린 나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파라오가 돼가지고 통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으로 다시 넘어와서요. 태종께서는 12의 아들을 낳고 17의 딸을 낳으셨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18남 4녀를 두셨습니다. 혹시 기록 중에 가장 많이 출산하신 왕비는 누구십니까? 우리 세종대왕 왕비가 많죠. 8남 2녀 10명. 소원하고 심씨. 한 분이 8남 2녀를 하셨다고요? 예, 소원하고 심씨가. 세종도 훌륭하신 분이지만 왕비도 훌륭하셨어요. 그런데 그 8남 2녀 중에 3명이 세종보다 먼저 죽어요. 광평대군, 평원대군, 그리고 맏딸 정소공주. 특히 이 정소공주가 죽었을 때는 세종이 너무 슬퍼해가지고 관을 부여잡고 이래가지고 염을 빨리 못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부부에 대한 금술에 대한 이야기도 조선왕조 실록에 올라와요. 뭐 어느 정도 소원하고 심씨는 크게 사고 같은 것도 없이 조신하게 잘 후원했고 또 아주 세종이 이제 부재했을 때 상황 수습했던 이런 기록도 나오고요. 근데 이 소원하고 심씨는 친정 아버지가 태종이 이제 바로 이 세종이 왕이 되는 순간 바로 처형시켰죠. 어이구야. 시몬이라는 인물. 그러니까 가끔 그 생각하는데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시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버지를 죽인 것 못지않게 왕비를 힘들게 했던 거는 어머니를 노비로 삼아요. 그런데 이게 세종이 이제 왕이 됐잖아요. 태종이 돌아가신 후에도 이걸 회복을 못 시켜줘요. 아버지의 처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결국 세종이 돌아가신 후에 문종 때 와서 다시 이제 지위를 회복을 해줍니다. 그만큼 세종이 아버지의 그거를 심지어는 시몬이 처형되고 난 후에 요즘으로 치면 회식 자리에서 세종이 춤을 추게 했다라는 그런 기록도 나와요. 와, 진짜 극한 직업 태종의 며느리 뭐 이것도 있고 공주 옹주의 남편들은요. 조금이라도 튀어나오면 이거는 약간 역적의 냄새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왕실의 사위들이 실제 그런 반란 역모 사건에 연루된 그런 사례도 있어요. 태종의 딸 경종공주 남편 조대림이라는 인물인데 근데 다행히 사건에 연루됐다가 왕의 사위라는 이유로 풀려난 경우도 있었고 호칭 정립도 한번 네네네. 제가 해드리면 왕의 사위를 부마라고 해요. 부마. 부마는 들어봤죠. 여기도 풍계가 있어요. 공주의 남편은 위라 그래요. 위.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했던 화선홍주 남편 김한신 이 본관이 경주인데 경주를 우리 월성이라고도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월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지역을 따서 옹주의 남편 또 호칭은 위인데 풍계는 공주 남편은 종일품, 옹주의 남편은 종이품이 되고 그다음에 군주 현주 생각나죠? 옹주 중에 이제 적실 옹주의 남편은 부이라 그래요. 정삼품 풍계는 현주의 남편은 종삼품 처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 풍계가 나눠지냐면 이런 것도 다 우리로 치면 뭐 급여라든가 이런 거 다 이제 연결고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뭐 종 1품이나 종 2품의 어떤 풍계를 갖고 있으면은 이 사람들은 특별하게 관직을 갖고 있지 않아도 급여가 나오는. 그렇죠. 관직은 없지만 실직은 없지만 다 이렇게 그 생활 유지는 해줘야죠. 일반인이 그렇게 되면 행복하겠지만 이 대부분의 부마들은 꽤 있는 집안들이잖아요. 부마라는 타이틀만 안 달면은 더 많은 거 신나게 잘 살 수 있는 양반이 아주 고위직인데 그거 조금 월급 받고 아무것도 못 한다니까. 여기서 네. 궁금증 그럼 들어갑니다. 부마는 그런 괜찮은 집안에 약간 모자라는 처지는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명문가 그렇죠. 집안이 많이 가고 그리고 이제 이들도 나름대로 뭐 작품 활동 같은 거 하는 거죠. 글을 쓴다라든가. 글이나 그림 같은 거 잘. 그리고 또 보면 우리 영창대군의 누이 정명공주 남편이 홍주원이라는 인물인데 그 사람은 실록 기록에 보면 공주가 집을 짓느라고 크게 토목공사를 일으켰다. 그러니까 이 정명공주도 약간 요즘으로 치면 재산 증식하기 위해서 뭐 나무 담장 허물고 이러니까 공주는 뭐라고 못하니까 거기 집안에 있는 노비들을 막 잡아가요. 그런 과정에서 이 홍주원이 또 그거를 막 무마시키려고 가담하니까 사람들이 나이가 젊고 교만하여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허물했다라는 그런 기록까지 나와요. 아니 그 사실은 그거 공주님께서 하신 건데. 그러니까 아니 근데 협조 같이 했겠죠. 공주하고 이제 남편이 협조를 해가지고 그리고 우리 잘 알고 있는 김옥균과 더불어 갑신정변의 주역 박영효가 왕실의 부마예요. 철종의 그랬던 옹주, 것 같다. 영의 예. 옹주의 남편이에요. 근데 박영호는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거의 근대가 되면서 좀 그런 데 대한 사회
사이에 풀렸군요. 대한 그런 게 좀 풀린 아. 시대에 박영효는 가장 그 그게 적극적으로 뒤로 갈수록 부마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다 대해주고 했다면 갈수록 느슨해지면서 그렇죠, 이제는 유명무실해지는 게 아닌가 또 싶긴 하고요. 시대도 이제 근대 시기가 되면서 박영효 주로 이제 활동한 시기는 뭐 거의 흔히 말하는 근대 네. 시기니까 사실 부마로 유명한 사람들이 있죠. 무슬림 세계에서. 징기스칸 사후에 징기스칸의 딸들과 결혼해가지고 자기가 전부 다 징기스칸의 부마국이라고 했던 게 중앙아시아 국가들이에요. 중앙아시아에 있는 많은 유목 국가들 있잖아요. 그리고 번영했던 뭐 티무르라든지 뭐 이 전부 다 뭐를 자랑하냐면 우리는 징기스칸의 부마국. 징기스칸의 딸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 권위를 다 얘기를 해요. 거의 모든 예외 없이 징기스칸 이후에.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의 중앙아시아 모든 칸국들이 징기스칸의 후예를 자처했는데 또 그렇게 해야지만 자기가 영이 서는데 아무래도 내가 직접 개통이라 하기는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부마라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요즘 말하면 사돈의 팔촌이다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나도 그쪽 법통을 이었다는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아니 근데 고려는 진짜 딸하고 결혼한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조선의 부마 중에 이 인물도 되게 소개해주고 싶은데 효종의 부마 숙종공주의 남편 정재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부마의 또 특권 중에 하나 궁궐을 출입을 자주 할 수 아,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때 있었던 여러 가지 비사들을 기록으로 남겼어요. 공사 견문록이라는 책 제목인데 이게 되게 중요한 기록이에요. 이게 보통 사람이 기록하지 않는 뭐 궁궐의 뒷이야기 같은 거. 이게 바로 이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게 자료가 중요한 되겠네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부마가 왕이 되는 사례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아들이 없으면은 보통 공주의 남편들이 왕위에 오르는데 이제 뭐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사망조에서 사왕조 넘어갈 때 사왕조의 첫 번째 파라오 스네페루가 사망조의 마지막 파라오 후니의 사위인 것으로 보이고 오왕조에서 유광조 넘어갈 때도 우왕조의 마지막 파라오 우나스의 사위인 이제 테티가 파라오직을 계승한 것으로 보이는데 뭐 이런 경우 사실 정치적으로 크게 어떤 단절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후대 학자들은 그냥 왕조를 구분해서 부르긴 합니다. 이래서 사람은 때와 장소에 따라서 정말 천운이 트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부마가 되면 왕이 될 수도 있었고요. 중앙아시아에서는 부마가 자랑거리였습니다. 태종 때는요, 부마는 까딱하면 갔습니다. 자, 하지만 조선시대 중기가 넘어가면서는 부마는 약간 그냥 활동을 자제해야 되는 정도. 그러다가 후기가 되면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있었고요. 사람은 때와 장소가 그만큼 중요하다. 여러분에게는 항상 때와 장소가 행운으로 다가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